안녕하세요. 전 얼마 전까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평범한 3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혼이라는 게 결혼식장 밟기 전까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요. 실제로 제 주변엔 남편이랑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가서 남편이 바람 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을 한 기가 막힌 사연을 가진 친구도 있는 거 보면 식장을 밟고 나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결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위로하면서 그래도 너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하지 않았냐고, 혼인신고 안 하고 애 생기기 전에 이런 사실 알게 된 게 정말 다행인 줄 알라고 진짜 조상신이 도운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 말을 돌려받게 될 줄 몰랐네요. 정확히 말해선 전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니라 촉이 좋은 저희 엄마가 빡센 제 시댁을 미리 알아봐서 시원하게 한 방 먹인 거지만요. 저희 엄마가요, 완전히 자수성가 스타일, 성공한 사업가세요. 아버지 일찌감치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저 키우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크면서 엄마가 항상 밖에서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 기억 속에 남아 있었어요. 보통 애 집에 혼자 놔두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오면 혼자 남아있는 아이가 안쓰러워가지고 더 챙겨주고 어리광도 받아주고 그러잖아요. 저희 엄마 절대 안 그러셨어요. 제가 귀신 영화도 혼자서 잘 보고요. 학교 다닐 때 근처에 바바리맨 같은 인간들 나타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신고하고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저한테 넌 세상에 무서운 게 있냐고 그러거든요. 그런 강심장인 저도 세상에 무서운 존재가 딱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저희 엄마예요. 너 이번 달 가게 매출 좀 한번 보자. 내가 지난달에 고쳤으면 좋겠다고 한 거 그거 다 고쳤어? 장사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풀어지면 안 돼. 오픈빨 그거 오래 못 가. 이제부터 진짜로 네 실력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야.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일찍 문도 열고 준비하고. 아우, 엄마 가게야? 엄마는 엄마 사업이나 열심히 해. 내 가게는 내 맘대로 좀 하자. 매번 숙제검사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정말. 하여튼 강요해서 잔소리 내가 못 당해요. 제가 그래도 장사하시는 엄마 피를 그대로 물려받았나 봐요. 남의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니까 너는 꼭 번듯한 직장 들어가서 남이 주는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생활하라고 엄마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전 그런 엄마 말씀 귀뚱으로도 듣지도 않고 동네에 작은 토스트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엄마가 먹고 살만하니까 금수저니까 엄마 돈으로 가게 오픈한 거 아니냐는 오해도 종종 받는데요. 그래도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금수저 얘기가 돌 정도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데 다른 사람들은 다들 더 가난한 줄 안다니까요. 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엄마가 용돈 딱 끊어버리시고 앞으로 네 용돈은 네가 알아서 벌어 써라 선언하시고 나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패스트푸드 전문점, 참치집, 카페, 식당, 반찬집, 술집, 레스토랑 조리사 자격증은 없지만 여태까지 했던 아르바이트에 건너 배웠던 요리 솜씨만 해도 책 몇 권 쓸 정도고요. 그렇게 뼈 빠지게 일하면서 벌었던 돈이니 돈 귀한 줄도 알고 악착같이 모으고 불리고 해서 30대에 엄마 도움 안 받고 내 힘으로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는 정도가 되고 나니까요. 날게 하기 위해서 벼랑 끝에서 밀어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새처럼 혹독한 환경에서 교육을 시켜주신 엄마에게 감사하다는 마음밖에 안 들더라고요. 엄마도 네 돈 벌어 네가 쓰는 건데 내가 간섭할 게 뭐가 있냐면서 정작 가게 하겠다고 얘기할 땐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더니 열어놓고 나니까 이건 맛이 어떻네 이렇게 하면 손님이 불편하네 어쩌네 매일같이 가게에 들려서 잔소리를 폭탄처럼 쏟아놓고 가셨죠. 물론 그것도 딸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걸 잘 알아서 저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사장님은 언제까지 이 좁은 데서 장사하려고 그래? 요즘 손님도 많아진 것 같은데 더 넓은 데로 이사 갈 생각 없어? 내가 누구 소개 좀 시켜주고 싶어도 이거 앉아서 먹고 갈 때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영 불편해서. 돈 좀 벌었으면 얼른 이사 좀 가. 안 그래도 요즘에 앉아서 드시고 가시는 손님들이 많아져가지고 저도 이사 생각하고 있어요. 아저씨 말씀만 그렇게 하셔놓고 나중에 막상 가게 넓어지고 나면 안 오시는 거 아닌가 몰라.
나 아저씨만 믿고 이사 가는 거니까 약속 꼭 지키셔야 돼요. 메뉴가 단촐해요. 토스트랑 김밥이랑 라면이랑 각종 주전부리들. 오히려 메뉴가 단촐하니까 간단하게 아침을 해결하고 출근을 해야 하는 근처 공사장 인부들, 새벽일 하시는 어르신들 자주 찾아주시면서 가게가 꽤나 붐비기 시작했죠. 오픈할 당시엔 포장만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서 가게가 좁은지도 몰랐다가 어디서 의자 들고 오셔가지고 테이블에 앉아서 드시고 가고 그거 보면서 제가 의자 몇 개 갖다 놓고 하다 보니까 가게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고 투덜거리시는 손님들도 꽤나 생겼고요. 저도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뭐 이사가 제 몸이랑 집만 덜렁 가면 되는 걸까요? 문제는 다 돈이죠, 돈. 저 사실 제가 이 앞에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상품이 나와서요. 가게 이사 때문에 대출 받으셔야 할 일 있으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어머, 은행원이셨어요? 은행이 보통 이렇게 이른 아침에 출근을 해요? 양복 차려입고 다니시길래 영업직이겠거니 생각은 했었는데 고마워요. 제가 한번 찾아갈게요. 아, 제가 은행 들어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입이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일을 하던 중에 예비신랑을 만나게 됐어요. 은행원인 예비신랑의 첫인상이 너무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찍 대충 밥을 때우고 일을 나서는 사람들 틈에서 혼자 양복 입고 그 시간도 아까워서 한 손에 책 들고 보는 사람이었어요. 예비신랑은 제가 손님과 얘기를 나누는 걸 듣고 자기가 도움이라도 되고 싶었는지 은행 대출을 알아보고 있으면 자기가 일하는 은행에 와서 상담받으라면서 명함을 건넸습니다. 그게 첫 만남이었어요. 고마워요. 저희 엄마도 사업하시거든요. 이렇게 좋은 상품 나와도 특별관리 고객들이나 밀어주지 저같이 작은 규모 영세사업자 잘 안 알려준다고 하던데 덕분에 이사도 잘하고 올해 끝날 때까지 제가 아침은 공짜로 대접할게요. 앞으로도 꼭 챙겨 드시러 오세요. 결국 전 예비신랑 덕분에 은행에서 진행하고 있는 괜찮은 대출 상품을 가입할 수 있게 됐고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무사히 가게를 이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손님들 말만 믿고 철석같이 이사를 갔다가 막상 홀 손님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었는데 그런 걱정이 무색하게 가게엔 정말 손님들이 끊이질 않았고요. 손님들로 붐비는 가게들을 볼 때마다 대출이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나 저한테 좋은 상품을 알려준 예비 신랑에게 괜히 고맙고 그런 거 있죠.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그 은행원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좋은 상품을 너 같은 영세업자한테 왜 알려주냐고요. 엄마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이사를 가서 꽤나 멀어진 가게를 열심히 쫓아다니던 예비신랑은 먼저 저에게 마음을 고백해왔고 연애 기간이 2년 정도 넘어가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저야 예비신랑한테 단단히 콩깍지가 씌어져 있었으니까 당연히 좋다고 대답을 했고 저희 엄마도 제가 한 결정이니 절대 반대하지 않으실 거라고 단언했습니다. 안 돼. 아이 결혼은 무슨 애들 소꿉장난인 줄 알아? 너 지금 가게 자리 잡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아 벌써 결혼 얘기야? 그리고 너 만나는 그 사람 집안은 어떤 집안인데? 결혼이 둘만 좋아서 할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아유 세상이 철없다 철없어. 너 그러다 시댁에 완전히 또라이 같은 집안이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시집가서 보고 나서 알게 되면 울면서 이혼하려고? 아서. 아 엄마 내가 만나는 사람 진짜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나 그 사람 덕분에 대출도 잘 받아서 지금 장사 잘하고 있잖아. 그런 괜찮은 사람 집이 또라이 같을 리가 있어? 엄마 무슨 그런 말도 안 된 걱정을?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엄만 만나는 사람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안 된다는 단호한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이제 결혼하기에 그렇게 이른 나이도 아니고 엄마 말대로 가게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줄 알았는데 황당한 반응에 왜 반대를 하냐니 아직 그쪽 집안 사람들이 어떤 줄도 모르는 거 아니냐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먼저 1차적으로 엄마를 설득시켜 놓고 예비신랑을 데려와서 무난하게 허락받는 그림을 상상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서 둘 다 당황했네요. 어머님께 인사드리러 간다고 말씀드렸어? 어머님이 뭘 하셔?
아쉬워하시지? 아쉬워하긴 무슨, 인사 간다고 말도 제대로 못 꺼냈어. 엄마가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라고. 아직 당신 쪽 집안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무작정 결혼 허락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상한 데서 좀 단호한 구석이 있거든. 예비 신랑은 그 얘기를 듣고 이건 자기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면서 어머님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고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막무가내로 갔다가 문전박대만 당하고 말 것 같아 걱정스러운데 예비 신랑이 먼저 저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멍청한 거 아니냐고 욕먹어도 싸긴 한데 저도 그날 예비 시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처음 알았네요. 인사 오라고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누구 맘대로 이렇게 불쑥 인사부터 오나? 이런다고 내 맘이 달라질 거 하나 없으니까 이만 돌아가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철이 없어서. 어머님 걱정하시는 게 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도 모르는데 덜컥 딸을 보낸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 땡땡은행 지점장이십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 보면서 은행원으로 일 시작할 수 있었던 거고요. 어머니께선 집에서 살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고 이 사람 제 맘대로 집에 들어앉혀서 살림하라고 할 생각 없고요. 앞으로도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면서 살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허락 안 해주셔도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신 아버지가 땡땡은행 지점장이라고? 아니 설마 당신 지금 근무하는 그 지점이야?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너 만난 지 2년 됐다는 애가 예비 시아버지가 지점장 하는지 은행원을 하는지 그것도 여태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슨 결혼을 한다고 나서길 나서 그쪽이야말로 다시 잘 좀 생각해봐요. 내 딸이 저렇게 모자란데 결혼을 꼭 해야겠어? 결혼을 부모님들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을 하시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사실 별 신경 안 쓰고 있었거든요. 예비 신랑은 평소에 하고 다니는 행색이 워낙 검소하기도 했고 평소에도 부모님 손을 빌려서 뭐랬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여기도 완전히 자수성가 스타일이라서 설마 집안 배경이 그렇게 좋을 거라고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막무가내로 인사를 하러 왔다고 화부터 벌컥 내실 줄 알았는데 엄마 생각도 저랑 같았나 봐요. 배경도 괜찮고 생각보다 집안도 탄탄한데 부모 손 벌려서 마구잡이로 클 생각 안 하고 자기 잘하는 일 일찌감치 찾아 성실하게 돈 벌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꼭 드셨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앞으로 차차 알아가 보자는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저희 둘이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제 엄마 마음을 돌리는 건 시간 문제겠거니 생각했죠. 엄마가 보기엔 어때? 내가 말한 그대로지. 생각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니까. 엄마가 그랬잖아. 일단 부모는 낳아주기만 하는 거고 그 뒤로 부모한테 손 벌리고 의지할 필요 없고 부모도 그런 자식 걷어줄 필요 없다고. 저렇게 독립적인 사람이랑 결혼해야 집이 잘 돌아가지. 이제 한번 인사한 거 가지고 괜히 오버하지 마. 그래도 네 말대로 영 비리비리한 놈은 아닌 것 같다. 땡땡지점 지점장이라고 하면 그래도 꽤 큰 지점이고 내가 알기로도 잘 나가는 지점이라 집에 원래 돈도 좀 있고 지금 버는 돈도 엄청날 텐데 돈 많은 집에서 아나무인으로 자란 태는 확실히 안 나더라고. 그렇다고 아직 완전히 마음에 들었단 소리 아니니까. 엄마도 사업을 오래 하시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봤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사람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히시거든요. 딱 보자마자 한눈에 알아보신 거죠. 여기도 독립적으로 꽤나 잘 자란 사람이라는 걸요. 저한텐 아직 허락한 거 아니니까 괜히 설레발치지 말라고 그러셨지만 제가 봤을 땐 엄마가 더 사위를 맞을 준비가 완벽하게 끝나 있는 사람 같았다니까요. 워낙 예비 신랑이 저희 엄마한테 잘하기도 했고요. 엄마가 딸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어서 평소에도 아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사셨는데 예비 신랑이 인사 오고 난 이후로 그 아들 노릇을 그것도 완전히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었으니 엄마 보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셨겠어요.
저희 엄마가 남들이 보기엔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수성가하셔서 그런지 본인 하시는 사업을 직접 발로 뛰고 나서는 성격이시거든요. 여태 살면서 사람한테 배신도 많이 당해보고 손해도 많이 보셔가지고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비신랑이 이런 저희 엄마 마음에 쏙 들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쟤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해봤자 집이 그렇게 잘 사는데 걔가 살면서 뭐 어려운 일이라 제대로 해본 적이 있겠어? 아닌 척 하면서도 자기 아버지 돈 가지고 남들보다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살았겠지 뭐. 아무리 그래도 난 그런 놈은 영 별로야. 결혼해서 자기 집 어려워지면 발로 뛸 줄도 알아야지.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놈들보다 여기저기 구르고 깨진 놈들이 훨씬 나. 엄마 말론 그래요. 예비신랑이 말은 청산유수처럼 해도 은행원들 말 믿을 거 하나 없다고. 입심 하나 가지고 사람들한테 대출 상품 팔고 뭐하고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맨날 새님처럼 앉아만 있는 게 정작 나중에 결혼해서 집안에 어려움이라도 닥치면 제대로 해결할 수나 있겠냐고요. 예비신랑도 저희 엄마가 그런 편견 가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어서 저희 엄마랑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저희 집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오고 엄마가 좋아하는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와도 엄만 그런 걸로 넘어갈 거였으면 진작에 넘어가고도 남았을 거라고 콧방귀만 뀌셨고요. 다른 때 같았으면 제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왈가왈부 안 하실 분이 제 결혼 문제에만 저렇게 완강하게 고집을 피우시는 게 얼마나 속이 타던지요. 어머님 주말인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세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망고 사왔는데. 어머님은 누가 네 어머니야? 선이야, 나 공장에 좀 다녀오마. 그 물류 쪽에 문제가 생겼는지 당장 다음 주에 출고 나가야 할 수량이 얼마나 많은데. 아유 머리 아파. 뭐? 엄마 혼자 나가서 그걸 다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같이 가서 도울게. 돕긴 뭘 도와. 이런 일 해본 적도 없으면서 방이나 되지 말고 집에 그냥 있어. 그날도 주말이 되자마자 예비신랑은 쉴 때라도 점수 좀 열심히 따놔야겠다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망고 한 박스를 사들고 집으로 찾아갔고 그 앞에서 급하게 공장으로 나가시는 엄마와 마주치게 됐어요. 해외 쪽에 납품해야 할 물건 때문에 바쁘다는 얘긴 들었는데 물류 쪽에 문제가 생긴 건지 물건을 직접 가서 날라야 할 것 같다고 한숨을 푹푹 쉬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얼른 가서 일손을 돕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방해가 될 게 뻔하니까 쫓아오지 말라면서 손살을 치셨습니다. 예비신랑이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이걸 놓치겠어요. 저도 엄마 걱정이 돼서 그래도 공장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이라도 꺼내볼까 하는데 예비신랑 이미 내비게이션 찍어서 그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뭐하러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짜증을 내는 저희 엄마의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목장갑 딱 끼고 구석에 가서 힐끗힐끗 일하는 거 묻지도 않고 배우더니 묵묵하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숙련된 직원분들도 갑자기 바뀐 작업에 허둥지둥하고 있는데 자기도 힘든 일 많이 해봤다는 얘기가 영 거짓말은 아니었는지 4시간 동안 허리 한번 펴지 않고 그 많은 상자를 다 날랐다니까요. 저도 그땐 예비신랑이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마냥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였다고 해야 되나? 딸 눈이 뭐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어요. 그동안 못마땅한 시선으로 예비신랑을 바라보시던 엄마의 반응도 조금 누그러진 게 보였습니다. 땀을 닦고 있는 예비신랑에게 물을 건네면서 저녁 먹고 가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일당은 못 줘도 밥이라도 산다면서요. 그렇게 공장 근처에 있는 삼겹살집에 둘러앉아 셋이 처음으로 마음 열고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니까 부잣집 도련님답지 않게 힘든 일 내색도 안 하고 열심히 하던데 그동안 이런 일 좀 해본 적 있나 보지 자넨? 난 내가 고생을 너무 하고 살아서 내 딸은 정말로 고생시키기 싫어 열심히 일했어. 저도 이 사람 그렇게 성실한 모습 보고 좋아하게 됐어요. 저랑 비슷한 구석이 너무 많아서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에게 손 벌리는 게 싫어서 돈 되는 일이라면 힘든 일, 어려운 일 가리지 않고 하면서 자랐거든요. 그래서 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 있어요. 이 사람 행복하게 해줄 수만 있으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눈치 빠르게 행동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저희 사이 정식으로 허락해 주세요. 결국 엄마도 예비 신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그래도 그쪽 집에서 홀어머니라고 하면 어디 하자 있는 집안으로 보지 않겠냐. 난 우리 딸이 시집가서 집안이 모자라고 부족하다고 천덕꾸러기 취급받는 건 절대로 원치 않는다 말씀을 하셨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찡하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엄마가 더욱 꼼꼼하게 사람을 검증하려고 했던 이유가 혹시라도 제가 시집가서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제 처지를 시댁에서 타박이라도 할까봐 걱정해서였다는 걸 아시니까요. 예비 신랑도 자기 부모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랑 이 사람 계속해서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고요. 사실 지난번에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난 이후에 저도 집에 가서 어머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나홀로 고생해서 성공하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저한테 처갓집을 잘 고른 것 같다고 칭찬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엄마도 이 사람을 내 식구로 맞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예비 신랑에게 술을 한 잔 따라주시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는 엄마라고 생각했던 저희라 이제 못 넘을 산이 없겠구나 싶고 당장 내일이라도 식장에 골이 날 것 같은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처럼 꼬장꼬장하신 분들이 한번 내 식구다, 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면 밑바닥에 다 보일 정도로 있는 정 없는 정 다 퍼주시는 거. 저희 엄마도 예비 신랑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나선 내 식구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더 챙겨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사랑은 장모라더니 벌써부터 실천하시는 건가 싶을 정도로 뿌듯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친구랑 그 친구 아버지 다니는 은행 지점이 어디라고 했지? 땡땡점이랑 땡땡점. 그런데 갑자기 그건 왜? 왜긴 왜야. 엄마 이번에 주거래 은행 좀 한번 옮겨볼까 하고. 엄만 기존에 오랫동안 거래를 해오시던 주거래 은행이 있어서 바꾸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사위 될 사람이며 예비 시아버지며 죄다 같은 은행에 다니고 있다고 하니 신경이 쓰이셨던 건지 그쪽으로 주거래 은행을 바꾸려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엄마 말 듣자마자 감동받고서 고맙다고 엄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는 얘가 징그럽게 왜 이러냐면서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절 떼어 놓으셨고요. 엄마, 그 사람 실적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진짜 감동받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 얼마 전에 인사도 다녀왔고 정식으로 인사도 끝났으니까 이제 슬슬 상견례 날짜 잡아볼까 하는데 엄마는 언젠가 괜찮아?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엄마 편한 시간에 맞추신다고 했거든. 내가 뭐 실적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엄마한테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기다려봐. 엄마가 맨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잔소리를 하는데 넌 뭘 들었니? 아이고,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결혼이 장난이냐?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날짜는 엄마가 생각하고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우선 나중에 얘기해. 엄마 은행 옮긴다고 절대 말하지 말고. 주거래 은행까지 바꿀 정도로 회사에 바쁜 일이 생겼나 싶었죠. 엄마 말대로 이제 양가 어른들 허락까지 받아놨겠다. 상견례 그거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이미 하기로 한 결혼이 엎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도 엄마 말대로 알겠다고 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았죠. 워낙 신중한 성격이시니까 제 결혼 준비에도 공을 들이시려고 상견례도 아직 안 하시려나 보다 했던 거죠. 엄마한테 더 큰 뜻이 있는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엄마, 은행 다녀왔어? 어때? 혹시 아버님 봤어? 큰돈 옮기는 거라 지점장이 신발 벗고 마중이라도 나올 줄 알았더니 어디 나가신 거지 조용하던데. 여튼간에 거기 담당하는 직원은 참 친절하더라. 직원 교육은 잘하는 모양이야. 부담스럽지 않게 상담도 잘해주고 은행 옮기길 잘한 것 같다. 너 그 친구한테 엄마 그쪽 은행 갔다고 말한 거 아니지? 엄마 다 생각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사업 때문에 계좌로 목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전에 있던 은행에선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지점장이 버선발로 마중을 나올 정도로 우량 고객이었던 거죠. 이번에 은행을 옮기고 나서도 VIP 창구라고 해서 전담 직원이 한 명 배정된 것 같더라고요. 은행을 옮긴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이것저것 뭘 들고 저희 집까지 몇 번 찾아오기도 했고요. 저렇게 잘 지내면서 왜 예비신랑한테 은행을 옮겼다는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지, 신경 써서 챙겨주신다는 것을 들키신다는 게 괜히 쑥스러워서 그러신가 싶었어요. 엄마, 요즘 그쪽 은행 담당 행원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는 것 같다? 사람이 되게 친절해 보이긴 하던데. 딸은 난데 어째 딸보다 은행 직원이랑 더 자주 만나는 것 같단 말이야? 너 그때 인사 다녀오면서 그쪽 부모님 뵀었다고 했지? 그 지점장이라는 사람 말이야. 아, 왜 아버지? 네가 보기에는 어떻든 괜찮은 사람 같아 보였어? 인사 갔을 땐 별 얘기 없었고? 은행 직원이랑 부쩍 가깝게 지내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평소 엄마답지 않아서 얘기를 꺼냈는데 엄만 대뜸 저한테 지난번 예비시댁에 인사 갔을 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묻더라고요. 그 집 가서 면박은 당하지 않았는지 물으시는 건가 했더니 콕 찍어서 은행 지점장인 예비 시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것 같냐고 물으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직 은행에서 오며 가며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다고 하시더니 궁금해서 그러신가. 뭐 딱히 특이한 건 없었고 돈 많은 사람치고 그렇게 못된 느낌도 아니었고 젠틀하니 잘해주셨다 하니까 정말 그랬냐고 몇 번이나 되묻더라고요. 엄마 당연하지. 그쪽 집에서 날 싫어할 이유가 뭐가 있다고? 그리고 아버님 진짜 괜찮아 보이셨어. 나도 처음엔 집에 돈도 많고 하니까 너무 잘난 척하거나 삐개거나 그러진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한수 씨가 얘기를 잘해놓은 건지 다들 좋게 좋게 맞아주시더라고. 그래? 그랬단 말이지? 엄마 사업하고 있는 건 알고 엄마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 아무래도 네 그 예비 시아버지란 사람이 우리 집도 먹고 살만하구나 간 보면서 잘해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면 내가 영 별로거든. 뭐? 아, 누가 그런 소리를 해. 아니야, 진짜 그런 내색 전혀 없으셨어. 제 얘기를 가만히 듣던 엄마께선 그거 다 우리 집이 사업하면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줄 알아서 그러는 거 아니냐며 콧방귀를 뀌시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오셨길래 잘 나가다가 저렇게 또 삐딱선을 타시는 건지, 저러다 괜히 또 힘겹게 돌려놓은 엄마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달라지면 어쩌나 저만 전전긍긍하고 있었죠. 아무래도 쎄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둘 다 바빠지니까 상견례 날짜를 조금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꺼냈지만 엄마에게 단칼에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남아서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고요. 대체 뭘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냐, 어떻게 확인하려고 그러냐 물어도 대답도 안 해주시고요. 다 너 위에서 하는 소리야. 하여튼 그놈한테 엄마 은행 다닌다는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말고 잠자코 있어. 네가 상견례 하자고 노래 안 불러도 두고 봐라. 네 시아버지란 사람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집에 제 발로 찾아와 문 두드릴 테니까. 뭐? 아니, 시아버지가 우리 집에 제 발로 찾아온다고? 엄마 무슨 생각이야 대체. 나 시집가야 하는 건 알고 있는 거지? 괜히 또 재고 따지고 한다고 무례한 행동에서 딸 혼삿길 막을 생각하는 거면 때려치워. 나 그런 거면 진짜로 엄마 안 보고 살 자신 있으니까. 엄마는 그런 절 보면서 내가 어쩌다가 저런 칠푼이를 낳았을까 하면서 혀를 끌끌 차시고, 전 엄마가 뭘 하시려는 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대체 무슨 돌발 행동을 하실 작정이기에 저렇게 며칠만 있으면 예비 시아버지가 우리 집 문을 두드릴 거라고 호언장담을 하시는 건지. 사업을 하시면서도 맞닥뜨렸던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기지를 발휘해서 늘 문제를 해결했었던 엄마였기에 이번에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싶어가지고 잠자코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휴가를 내서 오랜만에 엄마랑 나가서 데이트라도 할까 싶어 집으로 찾아갔는데 저 엄마 몰골을 보고 정말 놀라서 뒤로 나자빠지는 줄 알았잖아요. 대체 왜 그랬냐고요? 이제 막 집을 나서려는 엄마와 현관에서 딱 마주쳤는데 저 처음에 그게 엄마인 줄도 몰랐어요. 대낮에 도둑이라도 든 줄 알았다니까요.
저희 집에서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다 떨어져가는 옷을 입고 머리는 며칠 감지도 않은 것처럼 떡이 져 있고 대체 왜 저런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드냐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다름 아닌 저희 엄마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엄마한테 달려갔죠. 엄마, 이게 다 뭐야? 아니, 이 옷은 뭐며, 이 행색은, 엄마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아니지? 아니면 이 거적대긴 다 뭐냔 말이야. 뭐 나 안 보는 사이에 영국 동호회라도 들어갔어? 얘는 멀쩡한 지 엄마 이제 치매 환자 만들게. 휴가 쓰고 집에 올 거면 미리 휴가라고 말을 해줘야지. 아이고 내가 간 떨어지나 했네. 하여튼 엄마 지금 가봐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해. 엄마가 나중에 어떻게 된 일인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이 꼴을 하고 가긴 어딜 가. 엄마 거울도 안 봤어? 엄마 지금 완전 거짓꼴이라고. 아니 평소에 안 그러시는 분이 갑자기 왜 이래? 사람들이 지금 엄마 꼴 보면 놀란다고. 제가 놀라서 어버버 하고 있는데 엄만 급히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서 만류하는 제 팔을 뿌리치고 자리를 뜨셨고 전 너무 충격받아서 꼼짝도 못하고 집에 그대로 있었다니까요. 아니 엄마가 갑자기 어디가 어떻게 크게 아프기라도 하신 건가. 하물며 동네에 있는 슈퍼를 갈 때도 사람들한테 추레한 행색 보이기 싫다면서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시고 후줄근한 잠바도 벗어던지고 나가시는 분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차림을 하고 밖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믿기지 않았겠어요. 어딜 가신 건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으시고 대체 어디를 가신 건지 발만 동동 구르다가 예비 신랑한테 전화를 할 생각까지 했다니까요. 엄마가 진짜 어디가 잘못되신 거면 나가서 엄마를 찾아보기라도 해야 할 텐데 도저히 머리가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렇게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엄마가 아까 그 추레한 행색으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 이 꼴하고 어디 갔다 온 거야 대체? 아니 애초에 왜 이런 꼴을 하고 밖에 나가냐고. 엄마 진짜 병원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씻지도 않으면 집 앞 슈퍼도 안 나가는 사람이 이게 무슨... 넌 정말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어서 어떻게 할래? 응? 뭐 좋은 사람들이야? 집으로 돌아오신 엄마가 혹시 어디 밖에서 다치기라도 했을까봐 걱정돼서 살피는데 엄마는 알아듣지도 못할 엉뚱한 소리나 하시고 제가 속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냐고 묻는데 어차피 며칠 후면 다 알게 될 텐데 미리 알아서 뭐 하겠냐고. 너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으니까 얼른 다시 집으로 가든지 하라고 제 등을 떠미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 엄마가 다시 저를 집으로 오라며 부르셨습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닌가 내내 걱정했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본 엄마의 모습은 제가 늘 평소에 배웠던 모습처럼 깔끔하고 단정하고 멋있는 사장님 포스 팍팍 풍기는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부른 이유가 뭐야? 오늘 뭐 손님이라도 오시는 거야? 손님? 그래 뭐 손님은 손님이지. 엄마가 얼마 전에 얘기했었지. 상견례 날짜 따로 필요 없이 네 예비 시아버지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직접 대문 두드리고 찾아올 거라고. 아유 넌 정말 내 딸 맞니? 응?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앞으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래? 하여튼 오늘 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헤어져. 결혼은 안 돼. 제 입장에선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직접 술까지 따라주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예비 신랑을 누구보다 마음에 들어 하셨던 엄마가 이렇게 또 한순간에 등을 돌리실 줄은 저도 거기서 화를 버럭 내면서 엄마야말로 이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아냐. 내가 무슨 엄마 꼭두각시도 아니고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말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아냐며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만 이게 다 너를 위한 선택이라고 했지만 누구보다 예비 신랑을 사랑했던 저에게 헤어지란 소리를 하면서 어떻게 이게 날 위한 선택이라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땡땡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저 지점장입니다. 연락을 안 받으셔서 실례 무릅쓰고 직접 찾아왔어요. 잠시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저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엄마와 대화를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다름 아닌 바로 제 예비 시아버지셨거든요. 때에 되면 알아서 자기가 직접 찾아와 문 두드릴 거란 엄마의 말이 현실이 된 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엄마에게 물었지만 엄만 저에게 대답도 하지 않고 대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예비 시부가 고개를 들고 저와 눈이 마주쳤죠. 아니, 세아가, 아니, 이게 무슨, 아니,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고객님이 아니라, 아이고, 제가 사돈 되실 분도 못 알아뵙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한수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사돈 되실 분인 줄 알았으면 진작에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상견례보다 이렇게 먼저 얼굴을 뵙게 되네요. 아이고, 잠깐 들어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 인사 가서 안면을 터놨으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단박에 이곳이 저희 집이고 예비 시부가 찾아온 고객님이라는 사람이 바로 저희 엄마란 사실을 눈치챘죠.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이 피식피식 웃으면서 들어오시라고 예비 시아버지를 안내했고요. 뒤늦게 소식을 들은 예비 신랑까지 저희 집에 도착하면서 상견례 아닌 상견례 자리가 갖춰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먼저 입을 연 건 예비 시아버지셨죠. 지점장이 VIP 고객 찾아올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엄마가 은행에서 뭔가 문제를 일으켰겠구나 싶었는데 정말 뒷목 잡을 뻔한 일이더라고요. 저 오늘은 사부인을 찾아뵈러 온 것이 아니고 저희 은행 고객님을 찾아뵈러 왔다고 생각하고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혹시 저희 은행에서 응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직원을 개인적으로 교육해서라도 문제를 개선할 테니 결정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을 해주시는 게 어떨지 해서요. 아무리 그래도 저희도 갑자기 은행에서 그렇게 큰 돈이 해지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이거 참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제가 괜히 더 불편하게 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비 시아버지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말 쩔쩔매면서 저희 엄마를 대하시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그런 시아버지를 보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피식피식 웃고만 계시고요. 대체 은행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쩔쩔매나 했는데 예비 시아버지의 설명을 듣고 저희 다 입을 쩍 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비 시부가 지점장으로 계시는 은행에서 200억이라는 큰 돈을 맡겨두시고 VIP 창구를 통해서 거래를 잘 하셨던 엄마께서 갑자기 어제 오후에 그 큰 돈이 들어있던 계좌를 전부 해지 처리했다는 것이었죠. 당연히 예비 시댁의 실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전 엄마의 갑작스러운 변덕에 기가 막히고 화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주거래 은행 바꿀 거라고 나한테 그랬었잖아. 아무리 은행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렇지 그렇게 큰 돈을 마구잡이로 빼는 사람이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가족들 사이인데 서로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우리도 예의가 아니지. 예의? 아이고, 예의 같은 소리 하네. 너 진짜 예의 밥 말아먹은 사람들이 누군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그거? 시점장님, 제 얼굴 똑바로 한번 봐보세요. 저 정말 누군지 기억 안 나세요? 예?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언제 행사 같은 데서 뵀던 적이 있었을까요?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지 어제 뵀던 분도 잘 기억이 안 나고 그럼 잠깐 어제 뵀던 설마 사부인이 어제 엄만 진짜 예의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이나 알면서 뜬금없이 고개를 제대로 들고 있지 못하는 예비 시아버지에게 저희 어디서 본 적 없냐는 무슨 쌍팔년도 작업 멘트 같은 소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워낙에 밖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시는 두 분이니까 오며 가며 행사장 같은 곳에서 만나셨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고
지금 고작 그거 못 알아봤다고 기분 상해서 저러시는 건가 했는데 저희 엄마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던 예비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확인하는 게 꼭 저희 엄마가 귀신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왜요? 잘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억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까? 너, 네 시아버지 되실 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기나 해? 아버지 대체 무슨 실수를 하셨길래 이래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무슨 결례를 범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식된 도리로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저 혼자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대체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대체 두 분은 어디서 어떻게 보셨길래 그러시는 건지, 솔직히 제 눈엔 사업한다고 돈 좀 만지는 엄마가 은행에서 일하는 예비시댁 불러 앉혀놓고 갑질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좀 불편하던 참이었거든요. 엄만 네 시아버지 될 뻔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더니 얼마 후에 어제 제가 마주쳤던 그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시 방 안에서 나오셨습니다. 예비 신랑이랑 예비 시아버지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엄마를 뜯어 말리는데 그때 엄마가 저희 예비 시아버지께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제처럼 한번 말씀해 보시죠 하고요. 그제서야 저도 어제 엄마가 이렇게 추리한 행색을 하고 갔던 곳이 예비 시아버지께서 지점장으로 계신 바로 그 은행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대체 왜인 줄은 몰랐지만요. 아버지, 대체 이게 다 어제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게 말이다. 아니, 내가 어제 제 차림새가 조금 추리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은행의 지점장이라는 분이 은행 찾아온 고객을 보고 대놓고 그런 막말하시는 건 또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제 분명히 그러셨죠? 더러운 노인네가 여길 뭐하러 오냐고. 직원들 불러 모아서 은행 문 앞에 동전 안 바꿔준다고 인쇄해서 붙여놓으라고도 하셨고요. VIP 손님들 오시면 이런 사람들 보고 인상 찌푸리니까 대충 커피나 타먹이고 얼른 내쫓아버리라고. 저한테 분명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엄마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저희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예비 시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했던 얘기들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단박에 알겠더라고요. 예비 시댁이 어떤 집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엄마가 일부러 추레한 노인 행색을 하고 은행에 찾아갔다는 걸요. 거기서 엄마가 들었던 모욕을 전해 들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제가 엄마 딸인데 당연히 기가 막히고 열이 받지 않겠어요? 저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시냐 벌떡 일어나며 화를 냈죠. 그뿐만인 줄 알아? 그쪽 직원들 사이에서 아주 유명하더라고. 내가 설마 무당도 아니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힘없고 돈 없는 노인 흉내까지 내가면서 은행 간 줄 알아요? 얼마 전에 은행 관둔 나 담당했던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점장님 때문에 힘들어서 못 버티고 관둬야 될 것 같다고요. 대체 어떤 여자일진 몰라도 그 집으로 시집가는 여자가 불쌍해 죽겠다고. 직원들을 아주 자기 비서 부리듯이 낮이고 밤이고 불러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은행 일이랑은 하등 쓸데없는 일들 시키면서 자기 수족처럼 부리지를 않나. 지점장실에서 다리 꼬고 바깥 구경하면서 저 손님은 냄새가 나게 생겼네. 저 손님은 하고 다니는 행색이 거지 같네. 듣고 싶지도 않은 직원들 불러다가 매일같이 손님 뒷담화는 물론이고 내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기가 차든지. 그 직원이 어디 알기나 했겠어요? 그 집으로 시집가는 불쌍한 여자가 내 딸일지요.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사부인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전 그저 고객관리 차원에서 사부인 같은 분들이 오시면 좀 더 편하게 저희 은행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런 마음에서 관리를 한 것뿐입니다. 사부인인 줄 알았다면 제가 진작에 제대로 모셨을 텐데 마침 담당 직원도 급하게 사직서를 제출한 바람에 저한테 그게 사부인이라는 정보가 넘어오질 않아서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이 얘기가 전부 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태 그런 식으로 은행에 오시는 손님들을 급을 나누고 무시하셨다고요? 엄마가 해주시는 얘기에 대체 요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전부 설명이 되더라고요. 은행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는 자신을 담당하던 VIP 창구의 직원이 갑자기 관두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맡은 지 얼마 안 된 고객님인데 너무 책임감 없이 관두는 것 같아 죄송스럽다면서요. 평소에 그 직원분을 좋게 봐오시고 잘 챙겼던 엄마였기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관두는 건가 걱정이 되어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직원은 놀랍게도 지점장인 저희 예비시부의 악행을 저희 엄마에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지점장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직원들에게 시도 때도 없는 폭언과 갑질을 일삼는 건 물론이고 이 은행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개인 심부름꾼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까지도요. 처음엔 관두는 직원이 남아있는 사람에게 앙심을 품고 하는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엄마가 직접 검증을 해보자고 결심을 한 거고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가난한 노인의 행색을 하고 은행을 방문했더니 출근한 예비시부가 저희 엄마가 은행의 VIP 손님이라는 것도 모르고 불같이 화를 냈단 거죠. 왜 저런 손님을 받냐? 여기선 동전 안 바꿔드리니 돌아가셔라. 그러면서 직원들 모아놓고 우리 직원 이미지에 똥칠할 셈이냐고 화까지 버럭버럭 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예비시부의 모습을 보고 저희 엄마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던 사업자금 200억을 몽땅 빼버리셨던 거고 그걸 알게 된 예비시부가 똥줄이 타서 저희 집으로 바로 달려오게 된 거였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예비신랑의 얼굴도 충격에 휩싸였고요. 자기 아버지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나 봐요. 저희 엄마 앞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본인이 대신 사죄드리겠다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런 예비신랑을 일으켰죠. 자네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나? 잘못한 건 자네 아버지지. 은행 지점장식이나 되는 사람이 100원 들고 오는 사람도 100억 들고 오는 사람도 똑같이 소중한 내 손님인지 모르고 행색만 가지고 무시를 해? 저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집안에 저희 딸 절대로 시집 못 보냅니다. 자네도 나 너무 원망하지 말게. 이 결혼 파토난 거 전부 자네 아버지 덕이니까. 저희 엄마는 그렇게 파혼 선언을 했고 예비시부와 예비신랑 모두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애걸복걸 저희 엄마에게 매달렸지만 저희 엄마는 그 집이랑 사돈이 될 일도 그 은행에 다시 돈을 예치하는 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없을 테니 이만 돌아가달라 두 사람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딴 집에 시집가서 개고생할 뻔한 거 조상신이 아니라 네 엄마가 도운 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 지금 당장에 헤어지는 게 속이 상하겠지만 너 저딴 집으로 시집갈 수 있어? 설마 아직도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지? 엄마, 예비 시아버지는 어떨지 몰라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엄마는 아직도 네가 정신을 못 차린 거냐면서 제 등을 마구 때리시며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니 꿈도 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고 매일같이 예비 시아버지와 예비 신랑이 번갈아 저희 집을 찾아오며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고자 하고 있지만 저희 엄마의 태도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세요. 물론 예비 시아버지지만 생각하면 저희 엄마를 그런 취급하셨던 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거 하나같이 싫은 점들 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 좋다고 생각했던 예비 신랑과도 헤어지는 게 맞는 일인 건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물론 엄마는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정말 엄마 말씀처럼 깔끔하게 헤어지고 그런 집안과는 엮이지 않는 것이 상책일까요? 아니면 집안이 아닌 사람을 보는 게 맞는 걸까요? 너무 고민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부디 생각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제가 40대가 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0이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정신없이 애들만 키우고 보니 나이만 이렇게 먹었어요. 저에겐 연년생으로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어요.
둘 다 사춘기라 요즘 말만 걸어도 까칠하게 굴어서 애들 눈치 보느라 제가 아주 힘듭니다. 주말에 오랜만에 엄마랑 같이 등산 갔다가 너희 좋아하는 파스타라도 먹고 올까? 등산 힘들면 옷이라도 한 벌씩 사러 가든지. 평일 내내 늦게까지 학원 다니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등산 무슨 등산? 난 그냥 집에서 새로 하는 드라마나 정주행할래. 드라마야 일요일에 보면 되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좀 엄마한테 시간 좀 내라. 나도 이번 주는 애들하고 하루 종일 게임하기로 했어. 주말이라도 좀 내버려 둬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제 옆에서 자겠다고 울고불고 하던 아이들이 이젠 일주일에 한 번 엄마랑 시간 보내는 것도 귀찮게만 여기니 전 티는 안 내도 혼자 서운해서 눈물이 왈칵했어요. 자식들 일로 힘들고 속상하면 제가 어디에 말하겠어요. 남편밖에 더 있겠습니까? 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을 붙잡고 매일 아이들과 있었던 일을 상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언제나 집안일보다 회사 일이 더 중요한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 18년 동안 평일에 제 시간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밥을 먹은 게 제 손에 꼽힐 정도였죠. 어쩌다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좋아하는 술 핑계로라도 대화를 좀 해볼까 말이라도 꺼내면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여보, 피곤해도 우리 오랜만에 같이 맥주 한잔 할까? 준영이가 고등학교는 취업 잘 되는 보건고등학교로 가고 싶다는데 당신이랑 좀 상의하고 싶어서. 당신은 그런 걸 상의라고 해? 당연히 인문계 가야지. 보건고는 무슨 보건고야. 나 피곤해서 좀 잘 테니까 저녁 먹을 땐 괜히 깨우지 마. 남편은 저와 부부라고 해서 일절 상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신이 정해놓은 대로 저나 아이들에게 통보하면 그만이었어요. 그래도 준영이가 가고 싶다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순 없지. 애가 공부하는데 크게 흥미가 없기도 하고. 준영이 앞으로 들어간 학원비가 얼만데 공부를 벌써 포기해? 그리고 도대체 누가 공부를 흥미 가지고 한대? 그냥 하는 거지. 괜히 애들 위한답시고 애들 말 하나하나 다 들어주지 말고 절대로 안 된다고 해. 당신이 이렇게 물러터졌으니까 애들이 대가리 좀 커졌다고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야. 제 생각을 얘기해도 남편은 들어줄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면서 뭐든 문제가 생기면 제 탓을 했죠. 애들이 공부를 못하면 그건 제가 애들한테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거고 애들이 잘하면 그건 다 본인들 닮아서 그런 거라고요. 큰딸이 공부를 잘했어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5등 안에 드는 정도였는데 남편은 과고나 외고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전 딸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는 하지만 과고나 외고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학교 선생님도 그렇게 말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해보지도 않고 괜히 아이 기를 죽인다고 엄마가 그 모양이면 되겠냐고 구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역꾸역 아이를 과고나 외고로 보내겠다고 여기저기 시험을 보게 했죠. 딸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겠다고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딸아이가 시험 본 학교에 다 떨어졌습니다. 저야 그래도 아이가 열심히 했으니 고생했다고 위로를 했는데 남편은 혀를 끌끌 찼어요. 날 닮았으면 무조건 다 붙고도 남는 건데 하필이면 지 엄마를 닮아선 어휴 학원비에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그 많은 학교를 다 떨어지냐? 남편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건 저도 압니다.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 전 남편을 항상 떠받들어줘요. 그런데 남편은 애들 앞에서 항상 절 무시했어요. 더군다나 가정보다 항상 일과 친구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집안일을 못 챙기는 거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친구들 일에 나서느라 집안일을 소홀히 하는 건 저도 싫었죠. 남편에겐 30년이 넘는 절친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마고우 하던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 일이라면 아주 끔찍하게 챙깁니다. 결혼 전부터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모임도 하고 서로 생일이면 파티도 하면서 지냈거든요. 연애할 때야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었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친구들과 모임에는 빠지는 법이 없었고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당시에 둘째가 돌도 안 됐을 때였는데 저녁 먹고 나서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열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전 무서워서 아직 퇴근하지 않은 남편에게 연락을 했죠. 아이가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지고 계속 울기만 한다고 무섭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애가 열이 나면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 왜 나한테 전화를 해? 그럴 시간 있으면 빨리 병원에 갔다 와. 그걸 누가 몰라서 물어. 혼자 어린애 둘 데리고 병원 가기 힘드니까 당신이라도 오면 같이 가려고 했지. 남편을 항상 말을 밉살맞게 하니 저도 곱게 나가질 않았어요. 그러게 그 나이까지 운전면허도 하나 못 따고 뭐 했대? 나 오늘 친구들 모임이라 늦으니까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좀 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봤길래 그 어린 게 열이 나냐?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애가 아픈 게 내 탓이라는 거야? 그럼 당신 탓이지. 내 탓이냐? 나 약속 시간 늦어서 빨리 가봐야 하니까 괜히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병원이나 가. 남편은 남자들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모임을 할 때 아내가 전화하는 걸 극도로 싫어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아내가 바가지 긁는 것처럼 보인다고 쪽팔리니까 절대 전화하지 말란 소리를 모임에 나갈 때마다 항상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편이라는 작자가 애가 아프다는데도 걱정이 되질 않는지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조차 저에게 알아서 하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했죠. 그날 제가 얼마나 서럽고 무서웠는지 몰라요. 결국 전 이제 3살 된 딸아이 손을 붙잡고 둘째를 등에 업은 채 혼자 응급실에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 쉬지 않고 우는 아이를 연신 달래면서요. 그날 밤 저와 아이들은 응급실에서 하루를 꼴딱 보냈습니다. 둘째 아이가 독감이라 주사를 맞고 열을 낮추느라 전 큰아이를 안은 채로 의자에서 새우잠을 잤어요. 아침이 될 때까지 남편에겐 전화 한 통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젊었을 땐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들어서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시며 스트레스도 풀고 싶겠지 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넘겼지만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슬슬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혼자 있으면 외롭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무시까지 하니까 속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사실 애들도 어릴 때는 엄마 하면서 쫓아다니지 이젠 좀 컸다고 엄마를 귀찮아 하더라고요. 애들이 학교에 가고 나면 하루 종일 저 혼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면 이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가 싶어 울적해지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소일거리라도 일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기 낳고 내내 주부로만 살아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반대했습니다. 젊어서도 안 하던 일을 이제 와서 갑자기 왜 한다고 그래? 그리고 당신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 어디서 써줘?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다는 제 말에 남편은 인상까지 써가며 이제 와서 무슨 아르바이트냐고 면박을 줬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남편이 절 무시하니까 전 더 서러워졌습니다. 이제 남편 말이라면 절대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애들 어릴 땐 애들은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라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더니만 이제 애들 다 커서 나가서 일 좀 하려니까 어디서 날 써주냐고 무시하는 거야? 써주는 데 없어도 아르바이트라도 찾아서 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이 아줌마가 뭘 잘못 먹었나. 아르바이트 그까짓 거 해봐야 얼마나 번다고 헛소리야. 애들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험생인데 더 살뜰히 챙길 생각을 해야지. 돈도 돈이지만 나도 더 늙기 전에 나가서 일하고 싶어. 매일 집에서 밥만 하는 거 나도 지쳤다고. 남편을 항상 제가 하겠다는 일에 순순히 그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사실 전 애들 낳기 전까지 유치원 선생님을 했었습니다. 전 아이를 낳고도 일을 하고 싶었고요. 친정 엄마가 아이를 봐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그때도 남편이 반대를 했습니다. 내 새끼 떼어놓고 남의 새끼 본다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우리 애 장모님께 맡기려면 용돈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유치원 선생 월급 그거 얼마 된다고 거기서 떼어주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냥 당신이 집에서 애들 보는 게 여러모로 이익이야.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에게 우겨서 일을 했어야 했는데 그땐 남편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배로 낳은 아이 두고 다른 아이들 보러 간다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요. 거기다가 애들 어릴 땐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열심히 일하느라 애들 옆에 잘 있어주질 못했거든요. 남편이 영업직이다 보니 매일 회식에 출장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인 저라도 아이들 옆에서 살뜰하게 키워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더군다나 연년생을 키우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정신없기도 했고요. 하지만 애들이 중학교만 가도 이 정도로 헛헛하고 허무할 줄 알았다면 그때 절대 일을 그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제가 한 일을 인정받지 못하는데 아무런 보상도 없는 희생을 왜 해왔는지 후회가 돼요. 전 지금이라도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땐 애가 어려서 안 된다.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선 이제 학교에 들어갔으니 엄마 손이 더 필요해서 안 된다. 이제 애들 다 커서 좀 살만해지니 애들이 수험생이라 안 된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난 저의 세월이 너무 아깝고 제가 불쌍했어요. 저만 부모도 아니고 남편도 아이들 아버지인데 뭐든 힘들어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수했어야 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제 일을 포기하고 아이들을 보는 게 저의 당연한 역할이 아니었는데 제 생각이 틀렸어요. 그로부터 얼마 뒤 더는 엄마로서 혹은 아내로서만의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은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멋대로 보건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사실 저야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길 바랐지만 남편이 보건고는 절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 사이의 분란을 막기 위해 아들을 말렸던 거예요. 저야 남편 성격을 잘 아니까요. 역시나 아들의 선택에 남편은 노발대발 난리를 쳤습니다. 사내놈이 보건고등학교나 나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정말 간호사라도 하겠다는 거야? 남편은 명문고의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녀요. 머리도 좋고 수완도 좋은 사람이지만 생각이 너무 고루해서 꼰대도 그런 꼰대가 없습니다. 옛날 본인이 살았던 사고방식으로 저와 아이들을 대해요. 무조건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고 아이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준영이 말이 요즘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남자 간호사도 많이 뽑아서 취업률도 좋고 복지도 좋아서 직업으로 간호사만 한 게 없대. 그래도 본인이 처음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좀 이해 좀 해줘요. 전 웬만해서 남편이랑 싸우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말해봐야 소용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식들 일엔 무조건 자식 편 들어주고 싶어서 저 나름대로 노력했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에겐 통하질 않았습니다. 사는 놈이 의사도 아니고 꼴랑 간호사를 하겠다고 하더니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렇게 한심한 짓을 하는지 원. 누굴 닮긴 누굴 닮아요. 아빠가 매일 무시하는 엄마 닮아서 이런 거지. 난 엄마처럼 아빠한테 빌부터 안 살고 나대로 알아서 살 거니까 제발 간섭 좀 하지 마세요. 그 순간 전 누군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친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저랑 부부싸움을 할 때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자기한테 빌부터 사는 주제에 말이 많다고요. 전 아들의 말에 2번 놀랐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였는데 아들이 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 1번, 그리고 저에게 상처가 돼 있던 말을 아들이 1번 더 저에게 각인시켜 줬다는데 1번 더 상처를 받았죠. 그날 이후 전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50을 앞두고 나서야 말이죠.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다니고 수험생이 되는 건 아이들 인생이에요. 잘하든 못하든 본인들이 알아서 할 나름입니다. 제가 가만히 집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아이들 인생이 달라지는 건 절대 아니니까 제가 변하기로 했어요. 전 그 길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는 앱을 받아 하루 종일 확인했고요. 아무리 둘러봐도 제 나이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보이지 않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았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절망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자괴감이 들었거든요. 물론 제 잘못이죠. 남들만큼 공부도 많이 안 했고 남들 다 있는 운전면허도 하나 없으니 누가 나이든 절 뽑아주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주부사원 환영이라는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게 됐어요. 전 그 길로 이력서를 보내고 며칠 뒤 면접까지 봤죠. 사람이 그래도 죽으라는 법은 없나 봅니다. 제가 아르바이트 앱을 본 지 1달 만에 아르바이트를 구했어요. 제가 18년 만에 구한 직장은 바로 햄버거 가게였습니다. 햄버거 가게 주방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지난 18년 동안 주부로만 살아온 저에겐 너무도 찰떡인 일이었죠.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것도 일주일 하다 보니까 금세 적응이 됐습니다. 전 애들이랑 남편에게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제가 며칠 일하다 금방 잘릴 수도 있으니 말하지 말자 싶었는데 나중엔 말할 일이 아예 없더라고요.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반년을 넘게 일하는 동안 아무도 제가 낮에 뭘 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저도 바보 같은 게 그제야 처음 알았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제가 하루 종일 뭘 하고 지내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한 집에서 다 같이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어쩜 엄마고 아내한테 이리도 관심이 없을 수가 있을까 싶어 다시 한번 서운했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일하다가 그만 다쳤거든요. 워낙 주방이 좁은데 바닥이 기름지고 뜨거운 기름이 있다 보니 화상을 입거나 넘어지는 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바닥 청소를 하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발목을 삐끗했어요. 별일 아닌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니까 걷기가 어렵더라고요. 제 상태를 본 점장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걱정을 해서 전 곧바로 점장 차를 타고 병원에 급하게 다녀왔죠. 의사 말이 발목에 금이 가서 2주에서 3주 정도 깁스를 해야 한다더군요. 전 할 수 없이 깁스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한 달을 쉬기로 했어요. 전 다리를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일을 한 달이나 쉬어야 한다는 게 속상했고요. 햄버거 가게 일이 재밌었거든요. 그날 저녁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들이 제 다리를 보고 왜 갑자기 깁스를 했냐고 묻더군요. 그때가 제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 지 반년이 딱 넘었을 때였습니다. 전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다가 넘어졌다고요. 그러자 자식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혔어요. 엄마가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왜 해? 아빠가 이제 생활비 아예 안 준대? 내가 고집부리고 보건고 가서 아빠가 이제 아예 학원도 보내지 말라고 했어? 엄마가 그래서 일하는 거야? 아이들은 다친 제 다리보다 제가 갑자기 왜 일하게 됐는지 궁금해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이 생활비를 줄이거나 학원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땐 웬일로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남편도 제 다리를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전 남편에게도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 좋은 소리 못 들을 건 알고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 얼굴이 싹 변하더라고요. 뭐? 햄버거 가게?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남편이 대기업 부장인데 마누라가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언제 당신더러 돈 벌라고 했어? 남편은 애들도 있는 앞에서 버럭 소리를 질렀고 아이들은 제 행동이 이해가 안 된다며 투덜거렸어요. 엄마, 아빠가 생활비 안 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굳이 아르바이트를 왜 해? 집에서 우리 챙기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엄마가 지난 18년 동안 너희들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너희 챙기는 거 힘들다고 나가서 일하겠니? 그럼 왜 그러는데? 집에서 아빠가 벌어오는 돈 가지고 편하게 살면 되지. 갑자기 나가서 아르바이트는 왜 하다가 다쳐서 오는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더군요. 한 집에서 20년 가까이 산 남편도 제 속으로 낳은 제 자식도 제 마음을 이렇게 모른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어. 그냥 엄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다들 해라 마라 간섭하지 마. 다들 뭐 할 때 나한테 상의 안 하고 알아서들 결정하잖아. 평소엔 내가 뭐라든 관심도 없으면서 갑자기 왜들 이래? 남편도 아이들도 제 말에 인상을 구겼어요. 마치 자기들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러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 이상한 눈으로 봤습니다. 전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제가 하는 일을 남편이든 아이들이 싫어하면 저도 많이 신경 쓰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리를 다쳤다는 말을 듣자마자 달려오신 친정 어머니와 아버지 덕분에 기운을 차렸어요. 제가 비록 지금은 남편에게 꽉 잡혀서 무시당하며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신없이 살고 있지만 사실 어렸을 땐 귀하디 귀하게 자란 막내딸이에요.
제 위로 오빠가 둘 있는데 오빠들이 태어났을 땐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다가 막내인 제가 태어난 해부터 아버지 사업이 탄탄대로로 잘 돼서 아버지가 큰 집도 사고 땅도 샀다며 절 무척이나 예뻐하셨거든요. 제가 서울로 시집 오게 되면서 자주 보지 못해 많이 아쉬워하셨는데 제가 발을 다쳤다는 소리에 놀라서 바로 서울로 올라오셨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이제 팔순 바라보고 계신 나이라 힘드실 텐데 언제나 제 일이라면 발 뻗고 도와주셨죠. 아이고 도대체 뭘 하다가 넘어졌어. 조심조심 해야지. 아야 안 되겠다. 깁스 풀 때까지는 우리가 여기 있으면서 도와줄 테니까. 아유 우리 아가 걱정하지 말어. 남들이 보면 유난하다고 하겠지만 친정 부모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시골에서 매일 농사 짓느라 바쁘신 분들이 제가 다 낫는 걸 봐야 내려가시겠다고 할 정도였죠. 안 되겠다. 당장 네 오빠한테 전화해서 바로 녹용이라도 좀 보내라고 해야지. 심지어 아버지인 시골에서 영양원을 하는 큰오빠에게 당장 몸보신할 녹용을 보내라고 연락을 했죠. 동생이 다쳤다는데 오빠가 돼서 뭐 하는 거냐고 펄쩍펄쩍 뛰시면서요. 저야 부모님이 오셔서 너무 좋았지만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성격이 워낙 까탈스럽다 보니 집에 부모님이 오시는 걸 썩 달가워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친정 부모님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원래 누구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닌데 태어나 처음으로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 생겼으니 남편은 친정 식구들을 만나는 걸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하필이면 제 다리가 다치고 친정 부모님까지 집에 와 계신 상황에서 남편은 출장이 잡혔다며 중국에 가버렸어요. 저만 있었다면 남편은 제가 다쳤든 말든 분명 별말 없이 중국에 가버렸겠지만 친정 부모님이 우리 집에 와 계시니 남편도 괜히 머쓱한지 웬일로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더군요. 당신 다리도 불편한데 나까지 출장 가게 돼서 미안하네. 장인 장모님 죄송해요. 일 끝나는 대로 들어올 테니까 이 사람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김서방은 자상하기도 하지. 걱정 말게. 우리가 알아서 잘 보살필 테니까 몸 건강히 잘 다녀와. 남편이 저한테나 애들한테는 엄하게 굴어도 원래 친정 부모님 앞에선 꼼짝을 못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친정에서 많이 도와줬거든요. 사실 이제와 말이지만 시댁은 집만 서울이지 워낙 가진 게 없는 집안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남편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 계속 따로 사셨는데 남편은 시어머니와 살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 시아버지와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지냈었대요. 시어머니 말씀이 시아버지가 워낙 여자를 밝혀서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한테 질려서 일찍이 별걸 하신 거고요. 그래도 하나뿐인 아들 생각해서 이혼은 안 하고 별거만 하고 살았는데 나중엔 그게 발목을 잡아서 더 고생이었다고 하더군요. 당시에 남편이 군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을 때였는데 갑자기 시아버지에게 연락이 왔대요. 몇 년 만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것도 기가 막힌데 시아버진 대뜸 시어머니에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더군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꽃뱀을 잘못 만나 사기를 당해서 갖고 있던 돈을 다 날렸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채까지 빌려서 당장 그 돈을 갚아야 한다고 했어요. 안 그러면 고소당해서 감옥까지 가게 생겼다고요. 시아버지가 빌린 사채가 글쎄 1억이 넘었답니다. 당시에 남편은 시어머니랑 2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그 집을 팔아 시아버지 빚을 갚아줬대요. 남편은 절대 시아버지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래도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그깟 돈 때문에 감옥에 가게 하는 일은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도와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렇게 사고를 치고도 시아버진 정신을 못 차렸대요. 그리고 나서도 또 다른 여자한테 한눈을 팔다가 다른 여자 품에서 돌아가셨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은 더 지독해졌대요. 그래서 미친 듯 공부해서 수석으로 졸업을 해 대기업에도 취직을 했답니다. 그러면 뭘 하겠어요? 시아버진 돌아가실 때까지도 사고만 치다 돌아가셔서 남편이 그 뒤치다거리를 다 했다는 걸요. 그러다 보니 저와 결혼할 때 남편 수중에 1,000만 원도 없었어요.
당시에 시아버진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 저희 친정에서 작은 아파트를 사주셨습니다. 평수는 작았어도 그래도 그 아파트라도 있어서 그 자본으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이사를 할 때마다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금전적으로 크게 고생은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은 워낙 어릴 때부터 결혼 전까지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친정 부모님께 감사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남편도 친정 식구라면 슬슬 눈치를 보는 거죠. 더군다나 친정 오빠들이 좀 무섭거든요. 지금이야 오빠들이 아버지를 따라 시골에서 농사를 지고 영양원도 하고 있지만 그전엔 둘 다 학창시절 내내 운동을 했거든요. 나름 동네에선 복싱 유망주였어요. 제가 뭣도 모르고 남편에게 빠져 결혼한다고 했을 때 오빠들이 남편 데리고 운동 같이 한다고 체육관에 데려갔다가 남편이 저랑 결혼 못한다고 도망갈 뻔했다니까요. 오빠들이 하도 남편한테 겁을 줘서요. 그때부터 남편은 오빠들과 만난다고 하면 항상 바짝 쫄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하고 첫째를 낳기 전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연세가 고작 5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께서 치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를 까먹어서 집에 들어가질 못하시길래 아무래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일로 충격을 받아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미 치매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하니 저도 남편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제 사이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어 했죠. 하지만 전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당시 전 20대 후반이었고 아직 아이도 없었어요. 일도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제가 무슨 자신감으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집에서 돌볼 수가 있었겠냐고요. 하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다짜고짜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에 들어왔어요. 저는 제 의견을 항상 무시하고 멋대로 하는 남편에게 지쳐서 친정 부모님에게 하소연을 했죠. 그러자 그때도 친정 부모님과 오빠들이 바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오빠들은 남편 회사까지 찾아가서 만났나 보더라고요. 김서방, 아무리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마음에 걸려도 그렇지 자네 혼자 사는 집도 아닌데 새파랗게 어린 며느리한테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라는 게 말이 되나?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아이 솔직히 말해서 김서방, 자네도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자네가 장가올 때 해온 거라고 뭐가 있나? 대기업 다니는 거 꼴랑 그 배경 하나 가지고 장가 와놓고선 이제 치매 걸린 노모까지 우리 막내한테 책임지라는 거야? 오빠들은 남편을 만나 노발대발 당장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부모님이 자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네가 내 동생한테 이러울 수가 있나? 차라리 잘 됐어. 애 없을 때 지금이라도 둘이 갈라 사는 게 낫지. 난 절대 어린 내 동생이 치매 걸린 시어머니 돌보는 꼴은 죽어도 못 보니까 그런 줄 알게. 안 그러면 저와 남편을 이혼시키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저도 알아요. 남편 입장에선 친정 오빠들의 행동이 지나치다는 걸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오빠들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남편은 제 앞에서나 큰소리 칠 줄 알았지 오빠들 앞에선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당시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혼 얘기까지 나오니까 남편도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저도 속이 상할 때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요양원에 들러 시어머니를 뵀죠. 건강 상태도 항상 체크하고요. 그때 그 일로 남편과 제 사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은 저 때문에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로선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지 않았다면 남편과 전 지금까지 버티고 살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가끔 후회를 하긴 합니다. 그때 그냥 남편과 헤어질 걸 그랬다 싶을 때가 많거든요. 저도 제가 싫어서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괜한 죄책감에 남편의 구박이나 무시를 당하면서도 애써 참고 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의 사이는 결혼한 이후부터 내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요.
아이들 보면서 하루하루 장애물 넘듯이 참고 살았습니다. 남편도 본인이 참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 자꾸만 저만 보면 욱해서 구박하고 무시하는 거겠죠. 제가 다리를 다쳐 친정 부모님이 집에 오시자마자 중국으로 출장 간 남편은 중국에 간 지 이틀이 지날 때까지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전 익숙했습니다. 남편이 어딜 가든 먼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웬일인지 남편이 중국에 간 지 사흘 만에 제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전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괜스레 기분이 좋았죠. 그래도 제 걱정을 하기는 하나 싶어서요. 그런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제 걱정 같은 걸 할 리가 없었죠. 남편은 통화가 되자마자 다짜고짜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 오빠들 때문에 정말 미치겠어. 젊었을 땐 젊어서 그랬다고 치지만 이제 나도 나이 먹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실 거래? 전 남편이 또 왜 이러나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다리를 다쳤다는 소리를 듣곤 오빠들이 곧장 또 남편한테 연락을 했나 보더라고요. 남편 말이 제가 다리를 다친 게 꼭 남편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오빠들이 몰아붙였대요. 김서방, 우리 막내가 워낙 연약해서 무거운 건 아예 들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한테 도대체 무슨 돈을 벌어오라고 내보내선 애가 다리를 다치게 하나? 친정 부모님께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친정 오빠들은 남편이 제게 나가서 일하라고 해서 제가 다친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당연히 본인이 내보낸 게 아니라고 제가 괜한 고집을 피워서 나간 거라고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나 봐요. 고집? 이봐 김서방, 우리 순영이가 어릴 때부터 고집이라는 걸 피울 줄 모르는 애야. 김서방이 얼마나 힘들다고 징징거렸으면 세상 물정이라고는 모르는 애가 그거 몇 푼 벌어보겠다고 나갔겠어? 형님, 절대 제가 준영 엄마한테 먼저 나가서 돈 벌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일 때문에 중국에 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국 들어가면 그때 말씀드릴게요. 어이씨구, 중국? 마누라가 다리가 부러져서 거동도 못하는데 자넨 출장을 간다는 게 말이나 되나? 저희 오빠들이 워낙 유별나다 보니 저도 웬만하면 우리 집 일에 대해 잘 얘기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요양원 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다 보니 오빠들이 자연스레 알게 됐습니다. 당신 툭하면 오빠들 앞세워서 사람 바보 취급하는데 한 번만 더 이뤄봐. 나도 더는 못 참아. 애들이고 뭐고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이 화가 많이 났는지 제가 친정 부모님이랑 있는 걸 알면서도 소리를 지르더군요. 거기다가 이혼 얘기까지 꺼내면서요. 물론 저도 친정 오빠들이 심했다 싶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에게 하도 당한 게 많다 보니 그날은 오빠들에게 남편이 혼났다는 소리를 듣는데 싫지만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날 이후 한국에 들어올 때까지 일절 전화 한 통 없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집에 없는데도 전 하나도 불편한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친정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있는 게 더 편했죠. 그제야 저와 남편 사이가 정상적인 부부 사이는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더 앞으로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다리가 다 낫고 나서 다시 햄버거 가게에 출근한 지 한 달 만에 최고 서비스 사원으로 뽑히게 됐거든요.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기분에 취해서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어요. 그 순간 저에게도 꿈이라는 게 생기더군요. 이 햄버거 가게에서 오래오래 일해서 점장도 한번 돼보자 싶더라고요. 전 목표가 생기고 나니 일하는 게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제 마음이 얼굴에 다 티가 나는지 저에게 관심이 없던 아이들도 제가 활기찬 얼굴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더니 웬일로 저에게 보기 좋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 딸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에 저에게 웬 쪽지를 한 장 주고 가더라고요. 나 사실 처음에 엄마가 햄버거 가게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쓸데없이 왜 저러나 했는데 엄마가 아침마다 신나서 외출하는 거 보니까 나도 다 기분이 좋더라. 열심히 해요. 엄마, 응원할게. 자식에게 응원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항상 밝은 얼굴로 아이들을 대하니 아이들의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저녁이면 셋이 모여 앉아 저녁 먹으면서 서로 오늘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기도 하고 쉬는 날 뭘 하면서 쉴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어요. 그제야 깨달은 게 제가 지금까지 너무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남편이 안 된다고 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않고 괜히 남편 눈치를 보며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고 친정 부모님이나 오빠들에게만 의지하면서 산 거죠. 그러면서도 제 생활에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남은 불만이 있다 보니 혼자 참고 산다고 생각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항상 툴툴거리면서 살았던 거죠. 아무리 몸은 컸어도 아직 아이들인데 그런 엄마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전혀 의지가 되지 않았겠죠. 전 50을 앞두고 나서야 진짜 어른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건강하게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와중에 남편과의 관계는 여전히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조금씩 변해가면 뭘 하겠어요? 남편은 여전히 똑같은걸요. 오히려 중국 출장 이후 남편과는 전보다 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꼭 일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거든요. 중국 출장 이후로도 몇 번씩이나 출장에 갔고요. 말로는 그렇게 해야 임원 자리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보기엔 남편이 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30년 지기 친구들 모임까지 참석 안 하고까지 출장에 가더라고요. 결혼 생활 18년 만에 처음 보는 낯선 모습이었죠. 저도 전 같으면 무슨 출장을 그렇게 자주 가느냐고 괜히 듣기 싫은 잔소리를 남편에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도 남편과 잘 지내보자, 마음을 먹은 김에 확실하게 잘해보자 싶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에 가 있을 때 아무래도 신경 쓰일 것 같아 제가 바빠도 전보다 더 시간을 내서 시어머니께 자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 좋아하는 음식들도 싸가고 함께 산책도 하고 책도 읽어드렸죠. 사진을 찍어 남편에게도 보내주고요.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음식도 좀 더 신경 써서 준비했고 남편 건강을 위해 한약이랑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남편과 잘 지내기 위해 많이 달라졌지만 남편도 뭔가 묘하게 달라졌더라고요. 저처럼 좋은 방향으로 변한 게 아니라 남편은 더 나쁜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원래도 저나 아이들에게 별 관심 없고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었는데 더 무관심해졌어요. 원래 관심이 없었어도 아이들 학업이랑 시어머니 문제엔 빠지지 않고 간섭을 했었는데 언제부턴간 일절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요양원비를 다 밀렸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내내 남편이 모든 돈 관리를 다 했어요. 공과금이며 애들 학원비는 물론 애들 융돈까지 다 남편이 알아서 했죠. 전 생활비를 받아 쓰고요. 돈 관리에 있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이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죠. 전 신기해서 곧바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애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요양원 비용이 결제가 안 됐다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가관이었어요. 당신도 이제 돈 벌면서 그거 몇 푼이나 된다고 나한테 얘기를 해. 그 정도는 당신이 알아서 내. 순간 전 당황해서 말문이 다 막혔습니다. 저더러 나가서 몇 푼이나 번다고 벌지 말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말도 없이 저더러 애들 학원비랑 시어머니 요양비를 내랍니다. 전 기가 막혀서 남편에게 따졌죠. 이런 일은 부부가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갑자기 당신 내키는 대로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미리 나한테도 말을 했어야지.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 들어 남편은 어딘가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다녔어요. 매일 일이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오기도 했고 여전히 출장도 잦았습니다. 거기다가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들고 살았죠. 저처럼 둔한 사람이 보기에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였으니 남편은 분명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내내 찜찜했던 마음에 불을 지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또 해외로 출장을 간다면서 짐을 싸놨더라고요. 이제는 하도 자주 출장을 가다 보니 저도 남편에게 어디로 출장을 가는지 몇 박을 가는 건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 가는 날 새벽 저도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여권을 안 챙겨왔더라고요.
서랍에 버젓이 여권이 있었습니다. 전 놀라서 여권을 챙겨주려고 남편 가방을 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출장을 간다는 사람 가방에 술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옷도 출장 가는 사람이 챙겼다고 하기엔 조촐해 보였고요. 더군다나 가방 안엔 수영복까지 들어있더라고요. 전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남편 여권을 확인했죠. 그런데 전 여권을 확인하자마자 충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글쎄 남편 여권에 최근에 다녀온 나라 도장이 하나도 안 찍혀 있더라고요. 심지어 몇 달 전 제가 다리 다쳤을 때 갔다 온 중국 도장마저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중국 이후로 아는 것만 해도 필리핀, 베트남, 호주 등 서너 군데가 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권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출장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어딘가 다른 곳에 가는 거였죠. 전 그대로 여권을 원래 있던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햄버거 가게를 하루 쉬기로 했어요. 전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죠. 남편처럼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이 정도로 작정하고 절 속였다는 건 분명 예산일이 아닐 테니까요. 전 곧장 택시를 불러 잡아타고 남편의 차 뒤를 밟았어요. 전 남편의 뒤를 따라가는 동안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질수록 결국 바람이라는 확신밖엔 들지 않았어요. 이 인간이 이젠 하다하다 상간녀까지 있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의 차가 어딘가로 빠졌습니다. 그런데 길이 좀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제야 뭔가 기억이 났습니다. 이 동네는 바로 남편의 중마고우 중 가장 잘 살기로 유명한 여자친구가 사는 집이었죠. 집안이 워낙 부자라 청담동에도 집이 있고 이 동네에도 별장 같은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건 남편에게 들은 적이 있어 알고 있었거든요. 집이 무슨 대궐처럼 크고 수영장도 있어서 친구들 모임할 때 자주 간다고요. 여자가 얼마나 드센지 이혼을 2번이나 해서 혼자 산다고 했었는데 남편이 그년 집에 가는 것인 것 같았습니다. 전 순간 기분이 팍 상했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전 처음부터 그 여자가 별로였거든요. 결혼한 유부녀가 아무리 30년 지기 동창이라고 해도 남자들만 득실거리는 모임에 혼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여잔 남자 동창 10명이 넘는 모임에 혼자 나왔더군요. 더군다나 남편이 결혼하기 전부터 그 여자친구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 여자 얘기를 할 때마다 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처럼 고지식한 인간이 이혼을 2번이나 한 여자친구 얘기를 하면서도 매번 대단하다고 오히려 추켜 세웠거든요. 지숙이 그럴 자격 있어. 지숙이는 다 가졌잖아. 집안 좋지, 얼굴 예쁘지, 몸매도 죽이지.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껄떡대겠어. 중고등학교 내내 동네에서 지숙이라고 하면 안 좋아하는 남자가 없었다면서 남편은 항상 그 여자 얘기를 요란하게 해댔어요. 제가 남편에게 당신도 그 여자 좋아하냐고 따져 물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자기가 감히 어떻게 지숙이를 넘보겠냐고 했습니다. 전 그 말이 더 기분 나빴어요. 그랬으니 전 그 여자 이름만 나오면 심기가 뒤틀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글쎄 이 인간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년 집에서 나오는 겁니다. 전 순간 아침에 봤던 남편 가방이 떠오르면서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이 떠올랐어요. 술과 수영복 말이죠. 그년과 수영복 입고 수영을 하고 밤새 술 먹으며 도대체 뭘 할 생각인 건지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끔찍하기만 했어요. 남편 차가 그 여자 집으로 들어가는데 순간 전 숨이 턱까지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이러다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죠. 안에서 남편이 뭘 하고 있든 제 머릿속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별일 아닐 거라고 어떻게든 생각해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국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울먹거렸죠. 그러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친정 엄마와 큰오빠가 혼자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오빠는 이미 흥분해서 당장 그 여자의 집 대문을 부술 기세였고요. 넌 왜 바보처럼 여기서 울고 있어? 그 거지 같은 년놈들 어딨어? 내가 당장 잡아서 아주 두 동강을 내버리려니까. 오빠는 그 길로 그 여자의 집 대문을 벌컥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오빠의 뒤를 따라 들어갔죠. 그리고 곧장 그 집 현관까지 단숨에 들어갔어요.
남편 말대로 집이 얼마나 큰지 한참을 걸어 들어갔죠. 잠긴 현관을 보고 전 초인종을 누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빠가 하는 말이 바람핀 연놈 잡으러 왔는데 누가 공손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가냐입니다. 오빠는 흥분한 얼굴로 집 주변을 살피더니 곧장 베란다 쪽으로 다가가 커다란 돌을 집어 그대로 베란다의 유리에 던졌죠. 순간 유리가 와장창 깨졌습니다. 이런 거지 같은 년놈들, 감히 내 동생을 두고 바람을 피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오빠가 소리를 치며 집 안으로 뛰쳐들어간 그때였어요. 유리가 깨지며 훤하게 드러난 거실에서 저와 친정 식구들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이지 더러워서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남편은 몽땅 벌거벗은 상태로 머리에 토끼 머리띠를 하고 엉덩이에 토끼꼬리가 달린 속옷을 입은 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 지숙인지 뭔지 아는 여는 늙어서 쭈글거리는 몸을 훤히 드러내고 집안에서 하이힐을 신은 채로 채찍을 휘두르고 있고요. 남편에게 말이죠. 순간 저와 오빠 친정엄만 입이 쩍 벌어져서 눈을 다 가렸습니다. 도저히 흉해서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놀란 토끼 눈이 돼서 제 몸을 가려보려 발버둥 치는 남편 꼴을 보는데 가관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제야 정신 차린 전 주머니에서 곧바로 핸드폰을 꺼내 불륜 현장 사진을 찍어냈습니다. 정말 토끼마냥 폴짝폴짝 뛰어대는 남편과 동네에서 제일 가는 미녀라던 지숙인 연애 사진을요. 여보, 사진을 왜 찍어? 정말 그만 좀 찍어! 남편은 그만 찍으라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전 배신감에 치가 다 떨리더라고요. 저런 더러운 짓거리나 하고 다니는 인간이 제 남편이자 제 아이들의 아빠라는 사실이 치욕스러웠습니다. 전 그대로 오빠가 베란다 문을 부쉈던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던지려고 번쩍 들었죠. 그 순간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그러더니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바닥에 오줌까지 싸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나도 지숙이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지 몰랐어. 나도 절대 이런 짓 하고 싶지 않았는데 지숙이 전현이 자기 말 안 들으면 직장에 같이 찍은 사진 다 보낸다고 해서 미안해. 이혼 2번이나 한 일은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내가 내 발등 찍었지. 이 새끼가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네. 너 안 되겠다. 오늘 한번 내 손에 죽어보자. 아유, 형님 살려주세요. 친정오빠가 남편에게 달려들자 남편은 쫄아서 아주 주랭랑을 쳤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전 기가 차서 웃음이 다 나오더군요. 그리고 지난 저희 18년의 결혼 생활이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 오빠에게 그만하라고 하고 그 집을 나왔죠. 물론 우리 부부가 사랑으로 18년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부부로서의 의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런 찌질하고 천박한 인간을 남편이라고 믿고 산 제가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사건은 제 평생 잊혀지질 않겠지만 그 사건이 아니었다면 평생 절 무시하고 구박했던 남편과 헤어지기로 마음먹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이혼이 쉽지 않았어요. 남편 자존심에 쪽팔려서라도 금방 이혼해 줄 줄 알았는데 본인은 바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남편 말이 그년과 뭐라도 좀 해보려고 계속 저를 속이고 만난 건 맞지만 지숙이 년의 이상한 취향을 알고 나선 헤어지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지숙이 년이 자신을 놔주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만나고 있었던 거래요. 안 그러면 회사에 같이 찍은 요상한 사진을 다 유포하겠다고 해서요. 저도 그년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이혼했습니다. 멍청한 인간아, 당신 이상한 짓거리하는 사진은 나한테도 있어. 당신 이혼 안 해주면 그 사진 당신 회사 게시판에 바로 올려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에게 그나마 있던 일말의 정마저 다 떨어져 버린 전 조금의 미련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혼이라는 상처를 안겨준 게 미안하긴 하지만 더는 저런 더러운 인간을 남편이랍시고 떠받들며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저와 아이들은 남편에게 벗어나 아주 잘 살고 있어요. 남편의 귀책 사유가 확실하다 보니 재산 분할도 양육권도 저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잘 마무리가 됐죠.
단지 하나 고민이 있다면 앞으로 아이들과 전 남편을 만나게 해줄 건지 말지 하는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이혼하게 된 이유에 대해 아직 자세히 모르다 보니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전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해주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남편에 대한 분노를 좀 참는 게 나을까요? 여러분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가정엔 항상 화목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